네, 오늘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환영식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의미를 갖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북한의 이 핵 확산 억제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한미 간의 합의가 나올지 협의가 나올지 그 부분입니다. 앞서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핵 억제 전략 자산 F-20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핵 억제 전력 자산이 있죠. 이것의 전개를 굉장히 자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북한은 지금 현재 핵 전력을 갖고 있지만 예. 재래식 전력, 특히 미군의 어떤 스텔스기를 비롯한 이런 예. 재래식 어떤 전력에 굉장히 좀 민감한 어떤 그런 그렇죠. 입장이고 예. 심지어 어떤 참수 작전이라고 해서 그 김정은에 대한 어떤 비밀 어떤 그런 작전을 항상 그 예. 수행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예. 큽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서 관련된 예. 논의를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예.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특히 북한에서도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며칠 전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어떤 통일 문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사회가 이제 임계점이 금방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양면 전략을 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좋은데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국방장관이 예. 방한을 한 것에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예. 또 다른 측면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 또는 흡수 통일 뭐 이런 이제 예. 말씀을 대통령께서 끊임낌 없이 이제 그동안 한 측면들이 있고 예. 또 이전에 후보 시절에는 뭐 선제 타격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전에는 미국과 숨소리까지도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예. 자주 썼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조금 좀 이제 좀 대통령으로서 좀 예. 그 하지 말았어야 될 이런 발언들이 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국방장관 방안을 예. 통해 가지고 미국과 좀 보조를 좀 맞추고 예. 너무 앞서 나가는 이런 발언들이 한반도 어떤 비핵화라든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오히려 좀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미국의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냐. 오히려? 예, 오히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는 것,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과 관련해서 북한은 아주 그냥 혹독한 이제 논평을 좀 내놨습니다. 뭐 전쟁 책동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장관의 방안은 아마 더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행사 하나는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디자인계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쭉 이제 만나셨고 오찬을 했고 이제는 조금씩 더 보폭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해외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정상들께서 압도적으로 저에게 하는 질문이 한국 디자인 또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여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 디자인은 이미 국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중심 속에서 많은 기대와 어떤 그런 성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큰 행사가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소년 로타 기억나시죠? 예, 그 소년을 직접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위로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민주당의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좀 싸구려,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발언을 좀 해서. 고발 조치도 좀 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이제 심장병 수술을 받고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 초대가 됐습니다. 대통령하고 이제 공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연습도 좀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저 소년을 이렇게 또 안는 모습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저것도 빈곤 포르노의 연장인가? 좀 논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좀 그렇게 곱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먼저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캄보디아 현지에 그 방문을 해서 만났던 것도 그렇고 예, 또 한국으로 초청해서 심장 수술을 제공하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된 몸을 통해서 만나는 예. 것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선의이고 선행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제3세계의 저런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자체로서는. 예. 다만 이제 그게 좀 항상 다만이 붙더라고요. 아니 보편적인 칭찬하고 다만. 예, 보편적인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보편적 그리고, 지원, 예. 지속 가능한 지원이 돼야 예. 되고 저런 어떤 미담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조금 이제 이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예.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춰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ODA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해외 개발론조.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ODA는 이제 그 개발 목적이고 약간 이제 경제적인 목적이 결부돼 있지만은 그게 아닌 어쨌든 순수한 그런 형태의 빈곤에 대한 지원도 조금은 더 이제 제도적으로 보편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전 관심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저런 미담 사례를 보여주기식 만드는, 어떤 예. 이벤트성으로 할 게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미담 사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뭐 누가 트집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벤트성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행사를 만드십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정말 저개발 국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세계 무대에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또 국제적인 기여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더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저런 이벤트성을 자꾸 만들어서 쇼잉을 하느냐? 그게 이제 박원석 의원의 주장인 것이죠? 예, 왜 박원석 그러세요? 걱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장이라기보다. 걱정하시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예.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둘씩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 행보 이 예. 모든 것들은 국정 철학과 메시지들이 함께 들어가 있을 텐데 저 로타군에 대해서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예. 영부인과 대통령 배우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인 관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공적 원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코이카를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제 화면에 나와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까 대통령하고 공 차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심장 수술도 받았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왜 또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앉습니까? 글쎄요. 그 내용들은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직접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로타 군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예, 지금 있으면서 나오네요, 화면. 왜 이렇게 굉장히 앉습니까? 걸어다닐 수 기뻐하고 예. 즐거워했던 모습들을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던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고 싶은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예. 것은 사회적으로 그늘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예. 것 같고요. 요 앞에 나왔던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가 있지 예.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신년인사회를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일정을 틀어서 예. 여기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리고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신년인사회를 맞아요. 직접 예. 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셨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그리고 예. 또 디자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번 간으로 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지 예.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과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고 설파하기 훨씬 예. 더 좋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꼭 김건희 여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정부가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구나라고 예.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이렇게 한번 안아봤는데 그때보다 얼마나 또 건강해졌나 싶어서 이렇게 아마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안으신 것 같긴 해요. 예. 예, 저도 한 말씀 좀 예. 첨부를 하면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저희 지역구에 이제 복지관에서 한번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요. 예, 서문시장에 갔을 때. 갔는데 예, 예. 그게 저거 우리 그때 호민 지역구였군요. 김건희 예. 여사가 서문시장에 들고 있던 백이 지금 이제 완판이 됐는데 그 예. 백이 업사이클링 즉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예, 만든 예. 백이었는데 그게 이제 완판이 될 정도로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에서 도와줘야 될 ODA라는 코이카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로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의사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예. 이제 그 심장 수술비가 없어서 예. 이제 한국으로 김건희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캄보디아에 로타가 있었던 한국 의료인이 그 운영하신 그 병원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고마워하죠. 예, 기부를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사안 현상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뒷면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요인을 좀 더 눈여겨 볼 것이냐 이것은 이제 보는 사람의 시각적 관점의 차이인데 민주당 쪽은 이제 곱게 안 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좀 여당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김의겸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다른 주가 조작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혔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고발 조치에 나섰고 대통령실의 고발 이후 단 하루 만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제가 논평을 낸 게 아닙니다. 제가 혐의라고 했습니다. 혐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러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수사의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정황이니 수사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검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해 7월입니다. 그때 이 사건은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왔으니 곧 결론을 내릴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그게 지난해 7월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관련이 없으면 그냥 무혐의로 털어내야죠. 근데 털어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런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통상적인 정기 인사 기간에 따라서 근속 연수가 된 검사들에 대해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인사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김의겸 대변인이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의겸 의원 대변인의 김건희 여사 추가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 또 경찰의 전격적인 이제 수사 착수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반기는 것 같죠? 잘 됐다. 이참에 나를 수사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여부를 먼저 수사해야 내가 한 말이 뭐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인지 이 부분이 밝혀지기 때문에 잘 됐다. 이참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좀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 정말 이 수사 착수가 어디까지 전개가 될까? 이걸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작전주를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 직접 관여를 해서 굉장한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김건희 여사,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우리 기술이 작전주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도 김의겸 대변인이 특정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 명예훼손성으로 자꾸 이렇게 고발하는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네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 얘기를 먼저 들을까요? 왜 이 김건희 여사가 추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는 나왔고 이제 우리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예. 우리 기술은 이제 더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정황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이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 일람표, 그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어떤 통정 매매 정황이라든지 또는 주식 매매 내역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제 정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주문을 뭐 얼마를 사라 뭐 이런 이제 뭐 녹취록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아주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사실은 차고 넘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중요한 경제범죄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제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촉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또 미진하면은 특검으로도 갈 거죠? 특검 얘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사실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매를 한 4개월 정도 전문가에게 맡겨보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 말씀이 전부 허위 사실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특검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의원께서는 김의겸 대변인의 이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수사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이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군요. 홍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 이제 흑석 선생이 저는 불리할 것 같고 수사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그 후원금은 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또 흑석 선생이 노리는 또 목적이 아닌가. 흑석 선생이 수사에는 수사에서는 불리하지만 불리한데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정치적으로는 괜찮다. 지난번에 지금 청담동 바라든지 다 그게 허임이 드러났는데도 또 후원금 들어갔기 때문에 다 찼다 자랑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뭔가 지금 쫓기고 있다. 건투에서 이제 보면은 너무 지금 한 방을 이제 노리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현재 그 진실보다는 작은 어떤 의혹도 그냥 그 진실 것처럼 한 방을 좀 노리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상장된 주식으로 이제 원자력 제어 관련된 주식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이제 그 도이치 모터스 이제 재판 중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기술 주식을 뭐 매도했다 딱 한 주를 났고 그거를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정작 뉴스타파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그 우리 기술에 대한 관련돼서 뭐 좀 관여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까지는 모른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작전주 내진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특정한 주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도 매수를 비정상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과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피해자 수익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돼서 신고도 없었고 당연히 이제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두고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의원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 이제 경고성 어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그걸 이제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고발 조치를 한 것이고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언론기관은 고발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방침을 이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민주당과 김의겸 의원이 뭔가 크게 좀 쫓기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불리한 거는 김의겸 의원이지만 덩달아 반대급부로 후원금이 막 쌓이니까 흑석 선생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병민 의원께는 지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바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을 빌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 공격하는 걸로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내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서둘러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다라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야당의 공격은 참을 수 있지만 본인께서 사랑하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절대 참을 수 없다. 이건 맞는 팩트인가요? 너무 대통령을 애처가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고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인 김건희 여사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더 나아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었는데요. 김앤장 변호사들도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벽한 가짜 뉴스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의겸 의원은 어설픈 사과를 했지만 끝끝내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고 하니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것 아닙니까? 70%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국민들께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않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네? 저 사실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여성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할 정도의 줄리, 여성 적개 원칙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여기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를 한들 그런 일들이 가짜 뉴스로 매도되고 나면 한 사람에 대한 인권, 인격은 깡그리 완전히 말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도 본인이 얘기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혐의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전적 용어로 봐서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추가 주가 조작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하는 말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면 흑석동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게 하나 있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고 나중에 부동산 또 추가로 본인이 매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추가로 샀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추가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인됐다. 누군가는 김의겸 대변인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아 그럴 수 있겠군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어거지고 끌어다가 모든 것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다 가능하니 이 의혹에 대해서 네가 한번 해명해봐라는 방식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명확한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그 내용이 가짜 뉴스로 판명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개 숙이지 않은 책임감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분리를? 저는 일종의 이제 긁어부스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에게 불리하다? 아니면 대통령실에 아니죠. 대통령실이 오히려 불리하다? 논란을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방문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놓고서 장경태 의원이 이게 사전에 이제 기획된 그런 촬영이다. 의혹을 제기했을 때 장경태 의원을 고발했고 이어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두 논란 다 그냥 넘어갈 문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막 확대 재생산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을 할 이런 이슈가 아니었고 그런 어떤 그 의혹 제기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각각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말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너무 정색하고 고발하니까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난다고.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가뜩이나 있는데 그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뭐가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혹을 낳는 거죠.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뭐냐면 이 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돼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피의자 특정도 안 하고 뭐 소환도 안 하고 뭐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렇다고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습니다. 무혐의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보통 이게 혐의 없으면 그냥 종결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이걸 종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재판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아까 앞서 전재수 의원도 소개를 했듯이 증권거래인하고 전화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는 그런 거래에 참여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수사를 안 할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특검이 초기에는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들고서 수사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시간만 보내면서 공소시효를 지나기를 기다리는 거라면 특검이라도 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당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내려놓으시고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여전히 당 대변인을 하는 게 더 뉴스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적절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께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마치 범죄 혐의가 확정된 듯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싸움이 있으면 더 큰 싸움을 만들고 어떤 갈등이 있으면 더 큰 갈등을 만들어 왔던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 뉴스다. 이렇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관되게 대통령의 측근 정도 되면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좀 일방통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측근이라도 좀 나서서 남 이야기 좀 더 들어주고
남 한 명이라도 좀 보듬어 주는 이런 리더십을 예. 통해 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측근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분이 온데 댕기면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갈등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국무위원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국무위원의 모습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좀 톤 다운 하시고 마음을 더 넓게 좀 가지시는 그런 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의겸 한동훈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전재수 한동훈 싸움으로 아니 이제 제가 되는 지켜보기가 제가 그 국회의원 7년을 하는데 국무위원 저는 국무위원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위원은 왠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게 기대고 싶고 뭔가 좀 톤 다운 해가지고 항상 좀 안정적으로 예. 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이제 장관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7년 중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은 좀 예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예, 뭐 비판받을 지점 분명히 알겠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야당 대표는 우리 국민이 기대할 만한 인물인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또 나가겠다고 했죠. 패배자로서 검찰이 오라하니 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또 했고요. 자, 나가는 시점을 놓고 이번 토요일이 될까 다음 주 토요일이 될까 고심이 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개최하는 이 큰 집회가 있죠. 아마 이것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 11일 날로 검찰에 나가는 시한을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검찰 소환 때 했던 얘기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패배자니까 대선의 패배자니까 검찰이 오라 하니까 또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에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날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지 않을 텐데 패배했더니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한다. 아마 그 말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얘기를 해라.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라면은 마치 수사가 없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패배자로서 패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에 나간다고 했던 말은 적절한 거 어제 이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이제 반박도 좀 있습니다. 잠깐 그 어제 패배자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검찰 수사 관련해서 공격성 발언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정치 검찰, 뭐 검찰의 신작 소설 나왔다 이런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만 좀 출석하겠다 이런 걸 좀 고집하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기 드문 일인데요. 보기 드문 일인 건 분명한데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패배자기 때문에 자꾸 검찰에 불려나간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제 팩트와 사실에 기반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좀 방어권을 행사하시라 이제 이렇게 점잖게 타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패배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저렇게 불려나간다고 본인은 이제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설마 그 말은 저렇게 했어도 이재명 예. 대표도 뭐 그렇게 생각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당군 일의 최대 그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등에 예. 관련된 이 피해자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또 검찰 조사에 대해서 날짜도 특정을 예. 하고 빨리 끝내라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대선 직후에 패배자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 경선 때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민주당 내에서 어떤 고발된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자로서 뭐 수사를 받고 있다 이거는 뭐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고 그리고 또
뭐 경찰이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뭐 예. 정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한다고 하지만 수사에는 이제 뭐 거의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서만 이제 제출을 하면서 또 이제 정치로 여론전으로 수사를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중요한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한 팩트 관계는 진술서에 봐도 완전히 틀린 어떤 진술서를 지금 내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배임 관련된 경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초과 이익을 왜 삭제를 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인데 그 진술서 33페이지 진술서에 거기 관련된 내용은 뭐 하나도 언급돼 있지 않고 나는 그냥 뭐 환수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관계 충돌면에 관련돼서는 그건 다 이제 유동규 본부장 유동규가 했지 나한테는 보고할 뭐 의무도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 누구가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스스로 대장동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유동규가 했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진술서에 이렇게 이야기한 자체가 얼마나 팩트와 사실은 무시한 채 저렇게 민주당을 또 장애 여론전으로 정치 뭐 선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 특히 제 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렁에 참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뭐 규탄 집회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시간을 조금 되돌리면 2019년 조국 법무장관 사태 때 검찰 수사에 맞서서 조국 지키자는 그런 대규모 시위가 서초동에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 또 보수단체들이 또 집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주말마다 총선 전까지 주말마다 이 보수 진보 진영이 서초동에서 그냥 엄청난 시위를 벌였단 말이에요. 저게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민주당이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건가요? 내일 모레 그 토요일 날 집회를 여는 거는? 그래도 제1야당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대규모 집회 열면 당연히 보수 쪽에서도 맞불 집회를 놓겠죠? 일단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정치가 장외로 나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제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또 의석수도 많은 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저는 최후의 카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당대표가 대통령께 4번, 5번을 만나자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만나기 부적절하다 그러면 원내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 대표부터 비롯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있습니다.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대표는 폭정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국회에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장외 투쟁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꼭좀 드리고 민주당의 싶은 말씀 원내 한 말씀만. 대표부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만나주면 저 장외 집회는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뭐 그거 가지고서 전부 다 뭔가 뭐 다 바뀌게 하겠습니다만 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정권이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 만나라. 운영의 방식이 알겠습니다. 일방통행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장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국회가 2월 2일부터 정기국회가 임시국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그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처리를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했는데 아닙니다. 이 말 하시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은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불가피한 선택 정도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랑 굉장히 비슷한 국면이 이제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비슷해지는 거는
지금 뭐 똑같아요.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 검사들을 전부 악마화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고 또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하고도 맞물리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으로 가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빨리 이제 검찰 수사에 순응하고 여러 받아라고 하는 이제 내부에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은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보고 당대표 물러나고 검찰 수사 받으라고 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총선에서 공천 탈락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건가?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조국과 이재명 두 분은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새로 가는 건가? 이런 이제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실제로. 그렇죠? 네, 대응 방식은 비슷한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조국 전 장관은 끝끝내 35일을 더 버티지 못하고 그만 내려왔죠. 예. 마지막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다가 큰 파장을 낳았죠. 여론의 예. 문매를 맞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은 어쨌거나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자리에 내려오고 나서 수사에 임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예. 납니다. 그때랑 또 비슷한 상황인 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재판이 1심 재판 결과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잖아요. 이제 곧 나와요. 19년도 예, 사건인데. 예. 근데 이게 왜 역사적 평가가 정리가 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때만 되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정경심 교수가 신속한 재판 결과를 통해서 대법까지 예. 유죄 판결이 납니다. 조 전 장관이 얘기했던 말들이 싹 거짓말인 내용대로 국민께 보고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조국 전 장관은 옹호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서초동 집회에 나와서 했던 수많은 그 목소리를 다시 되짚어보면 예. 아마 현장에서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참 얼굴이 시뻘게 정도의 상황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 이후로 재판까지 좀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예.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정진상 실장도 구속되고 김용 원장 부원장도 구속되고 대장동 일당들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들이 재판이 나오게 예.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이 대응할지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날 조 전 장관 사태 속에서의 반면 교사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민주당은 좀 잘 복기를 해봐라. 같은 우를 범하지 마라. 이런 얘기군요. 박원석 의원님, 네. 조적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EEJ. 원래 EEJ는 오랑캐를 이용해서 이제 제압한다 이런 뜻인데 조적조 EEJ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뭐 들어봤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결국 뭐 조국의 적은 조국이. 예, 적은 조국이고 EEJ는 이재명은 이재명으로 제압한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예.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국 사태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사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권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당사자 주체는 예. 신분은 바뀌었지만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때도 한동훈 윤석열이 휘둘렀고 지금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수사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예. 그러니까 정말 탈탈 터는 방식의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수사를 하고 예.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과 없이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예. 거의 중계되듯 나오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상황도 똑같아요. 예.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했던 수사 방식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예.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정치 보복성, 예. 일종의 기획성 그런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도 조국 사태를 거쳤고 예. 그로 인해서 당이 이제 여러 가지로 평지풍파를 겪었잖아요. 때문에 당시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당내의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장애 집회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예. 정성호 의원은 오늘 오전에 어떤 방송에 나오셔서 저 일회성이다. 저게 반복된다 그래서 뭐 수사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회성이다.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면 알겠지만 조국 사태 당시에 서초동 집회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그러나 이번 토요일은 집회가 있어서 못 가겠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나가겠다.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얘기인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라면 대선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권력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라는 식으로 들린다. 민주당과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 투자 사기일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서로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서로 통화한 사실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300만 달러가 오갔다라고 하는 일간의 보도가 좀 나와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모른다, 전혀 모른다. 검찰이 근거 없는 또 소설을 쓴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KBS 인터뷰인가요? 나오셔서 뭐 술 먹다가 누가 옆에서 뭐 바꿔줘가지고 통화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통화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태국에서 체포됐던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절대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그 주장을 이어갔는데 자,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게는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그 중간 다리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연결해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털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황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그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자,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다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이 통화한 적은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뭘까?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했던 발언 들었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한번 한 적 없는데요?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보다 못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은 저는 만난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뭐 봤을 전화 통화도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뭐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만난 일도 없고 기억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아니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누군가 전화기를 바꿔줘서 통화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털어놨다는 얘기는 좀 달라요. 술자리에서 통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2019년에 1월 중국에서 열린 한국기업 설명회 이 간담회 자리에서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랑 통화를 하고 있다가 옆에 있던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고맙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북한으로 돈이 송금이 돼요.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검찰은 이 시점, 이 통화 내용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은 몰랐다가 에서 왜 통화 정도는 했을 수 있다라고 바뀌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얘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두 사람은 통화한 적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통화한 적은 뭐 당연히 있고 예. 뭐 두 분이 모를 수 없는 사이인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을 놓고 봤을 때. 예.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혐의는 결국은 이제 불법 대북 송금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떤 그 변호사비 대납 등등 또 예. 뭐 개인적으로는 또 뭐 횡령 이런 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 대북 송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중죄죠. 예. 그게 단순하게 어떤 남북 어떤 교류 관련된 어떤 협력법을 어길 뿐만 예. 아니라 이게 형법의 여적죄까지 이제 관련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런 것을 뭐 통화도 하지 않고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럼 그동안은 왜 몰랐다고 했느냐? 결국은 이제 변호사들의 이제 조언을 얻어서 예. 결국 이제 그렇게 했다가 검찰에 막상 딱 나가 보니까 검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이미 증거 자료를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이제 보고 난 다음에는 예. 이제 스스로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통화를 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뭐 전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전화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슬쩍 이제 후퇴하면서 스스로 좀 알리바이를 만드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제각각 살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 했던 말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털어놨던 얘기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중간에 전화기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얘기도 검찰이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화영 평화부지사 역시 저런 식으로 내가 전화를 김성태 전 회장 전화를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바꿔줬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진술이 일치해요. 자, 이걸 부인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대북 송금이 뭘까? 2019년 1월에 200만 달러, 그리고 4월에 300만 달러, 그리고 그해 연말쯤 11월, 12월쯤에 300만 달러 가는데 앞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총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북한의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된 자금이에요. 이거를 쌍방울 쪽에서 이제 보낸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300만 달러는 뭐냐?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북한 쪽에서 요구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 북한 국가보위성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북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면은 뭐 헬리콥터도 필요하고 벤츠 차량도 필요하다. 500만 달러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 500만 달러는 우리가 좀 너무 버겁다. 깎아달라. 그래서 300만 달러로 줄였고 이 300만 달러를 북한 쪽에 송금했다는 게 지금 검찰 조사에서 나온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 통화에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검찰은 추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뭐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그렇죠? 북한 공작 자금 관련된. 자, 두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권한사찰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예요. 이거 알아보면 알겠지만 비자금 장학금 회사를 장학금 만들기 무슨 비자금이 혹시 그걸로 이제는 대북 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 지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 출석일 때 조금 뭐 조율된 게 있을까요? 영화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작 북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 쪽에 송금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정치적 거래를 위해서. 여기 이제 배우 이성민 씨가 역할을 했는데 저게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방북 송금에 등장하는 리호남을 모티브로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다 신작 소설이라 그래요. 검찰이 만들어낸 신작 소설이라고 하는데 뭐 리호남도 등장하죠. 뭐 영화 공작도 있었죠. 그 공작에서 보면은 남북 간에 뭔가 정치적인 딜을 위해서 북한에 상당한 공작 자금을 주게 됩니다. 뭐 대략 스토리가 비슷한데 왜 이거를 신작 소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구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스마트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경기도에서 결정도 안 한 상황에 돈을 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500만 달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보냈다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하노이에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그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1주년 행사에 북한이 불참을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무중계 경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던 그때거든요. 그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방문하면 헬기도 필요하고 벤츠도 필요하니까 500만 달러 보내라. 이게 시기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평양 공동선언 일주기 불참, 뭐 하노이 북미회담
깨지고 예.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때 그 상황을 잘 떠올리지 못하니까 예. 마치 이런 식으로 하면 500만 달러 마치 보낸 것처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가능한 상황에 500만 달러 보냈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500만 달러가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도 안 된 상황에 돈부터 부산 단계- 보냈겠느냐? 그게 말이 됩니까? 막대한 돈을.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뉴스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된 뉴스입니다. 검찰발 뉴스일 가능성이 검찰발 높아요. 뉴스고 예. 피사실 공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법 위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쏟아지는 이 피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게 일일이 다 해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깝깝한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9년 당시에 북미 한의회담 결렬로 남북 관계도 완전히 경색돼 가지고 전혀 교류가 있을 수 완전 없는 경색 단계를 치닫고 있는 것 예,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무슨 방북을 그게 위해서 말이 됩니까, 무슨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다가 수십억 원의 돈을 보냈느냐 말이 안 되죠. 된다. 예.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이제 생각이 신작 있어요. 소설 이야기가 근데 나오는 차기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렇게 경색된 남북 관계에 자기가 방북을 한다. 그럼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게 나중에 대선에 나갔을 때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북한으로 주고 내가 한번 북한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품어볼 만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북 관계라는 게 단순하게 남북 관계가 아니고 여기에는 북미 관계도 있고 남북 관계, 당사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다 얽혀 가지고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것인데 일개 도지사가? 일개 도지사가 과연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통제 가능하겠냐? 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창작 소설, 신작 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재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럴듯해요. 예, 그럴듯해요. 뭐 일개 도지사가 그 경색된 남북 관계를 뚫고 300만 달러 북한에 송금한 다음에 그 대가로 방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시에요. 예, 솔깃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이쪽 얘기 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하나 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이 귀결되고 나서 남북관계 경색된 게 맞는데요. 그게 2019년도 3월 1일,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1일 사이에 예. 있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깜짝 놀랐던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여기에 안부수, 아태협, 그리고 북한 사람까지. 중국에서 2019년 1월 열렸던 그게 한국 기업인 언제냐면 간담회. 2019년 1월에 열렸던 간담회고 예. 거기에서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처음 줬던 200만 달러는 2019년 1월 달입니다. 그 예. 2019년 1월 달은 그 당시 뉴스를 다시 한번 돌려봐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기에 최종적인 성사가 되고 나면 그때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아니면 미들딜이냐. 예. 최소한의 노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북한의 경제개발 협력을 어떻게 나아갈지를 두고 숱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예. 그럼 그 당시 때 만나서 이 같은 일들을 벌이고 돈을 보냈다면 심각한 문제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4월 달에 추가 300만 달러, 예.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 11월, 12월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건데 그해 가을, 겨울을 가게 되면 남북 간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했던 건 예. 이미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서울 답방을 꾸준하게 추진합니다. 그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예. 내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은 지자체 행정 역량은 입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외교적인 문제, 남북 관계 속에서의 역량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춰야 될 외교 역량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남북 간의 관계. 여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안보수 회장, 아태협 회장 나중에 보조금 횡령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 이화영 부지사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는 아태협 회장이랑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송명철 북한 조선 아태이 부실장도 있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화영 부지사는 경기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직 자리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군가가 바꿔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 누군가도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누군가가 바로 이제 이화영 이런 부지사일 가능성이 식이면은 있다. 이화영 부지사도 내가 알겠습니다. 임명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현재 말에 대한 예. 신빙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병민 위원 얘기 들으니까 또 이게 또 이쪽으로 팔랑기인가 봅니다. 제가 또 이쪽이 또 그럴 듯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자, 것은 여기서 홍 의원님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한번 들어야 돼. 홍 의원님, 이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신작 소설이냐 아니면 정말 그럴 듯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정말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그건 술자리가 아니라 명백하게 맑은 정신에 통화를 했고 대북 송금 또 방북의 대가로 대북 송금액 준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고맙다는 식으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에게 감사 표시를 한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재수 의원님 참 지금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지금 사항은 지금 이 대북 송금액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화영 전 지사 그리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예. 이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어요.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려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증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검찰이 다 확보하고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병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2018년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그 평양 방문할 때 예. 많은 어떤 그 공연단과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경기 지사로서 예. 당연히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뭐 일설에서는 친문의 어떤 견제로 참석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단독으로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어떤 교류 내지는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생각을 이제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앞세워서 또 이화영 지사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일을 했고 예.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남북 교류 관련돼서 이제 경기도 예산으로 하려고 먼저 예산 확보하기 전에 벌써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경기도의회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거니까 결국은 북한에는 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찾다가 이제 쌍방울을 끌어들이고 또 그 이후에 또 300만 달러를 지금 추가적으로 방북용으로 하게 됐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신작 소설이 아니라 검찰이 예. 완벽한 지금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어떤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더 발언권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기 우리 박원석 의원 발언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전재수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맞죠.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성태 씨가 말이 바뀐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애초에 전망은 김성태 씨가 범죄인 송환을 거부하고 현재 예. 소송을 낼 거다. 근데 순순히 들어왔어요. 예. 그때부터 검찰과의 모종의 거래를 의식한 거 아니냐 수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파다했고 예. 실제로 체포되기 전부터 그런 어떤 김성태 씨는 의도를 가지고 예. 그 검찰의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예. 이분이 무슨 그 조폭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어쨌든 사업가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를 같이 했던 예. 분이 아니고 또 유동규 씨처럼 이재명 대표 밑에서 기관장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김성태 씨의 목적은 회사를 지키고 데미지를 회사가 덜 입게 예. 하고 돈을 지키고 또 본인의 혐의를 축소하는 거예요. 예. 특히 저는 지금 변호사비 대납에서 결국엔 대북 송금 문제로 사건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사라진 얘기가 예. 그 국정원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던 나노스라는 쌍방울 계열사를 통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예. 북한 광물자원 개발 독점 계약이라는 호재를 띄워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서 그것을 북한과 나누기로 했던 예. 그게 이제 2018년부터 진행이 돼서 2019년 1월에 문제의 그 1월에 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예. 과연 김성태 씨가 아무런 사업적 이득도 없이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돕기 위해서 뭐 돈을 대신 내주고 했을까? 아니죠. 주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광물자원 독점 개발을 개발권을 따내고 그걸 호재로 국내에서 어쨌든 나노스 주가를 띄워서 그 돈을 어쨌든 빼서 북한과 나누기로 했던 그 이해관계가 맞은 거 아니에요? 김성태 전 회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광물 자원을 확보하는 목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방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목적. 그게 이렇게 서로 쫙 맞아떨어진 그렇게 거 볼 아니에요?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김성태 씨가 어쨌든 아태협이라는 그리고 안부수 회장이라는 사람을 대북 접촉 창구로 예.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대북 접촉 창구로 활용을 하는데 굳이 저런 거액의 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내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보다는 저는 북한한테 그 대가로 준 거라고 봅니다. 자기 사업의 어떤 실익의 그 광물 대가로 자원 독점 개발권을 알겠습니다. 따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사건에 애초에 검찰이 수사하던 방향이나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던 사건의 초점이 묘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김성태가 대신 내준 거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대신 내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김성태 씨는 자기 혐의가 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다 네 분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뭐 전재수 의원께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서 아닙니다. 조금 예. 아니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검찰발 뉴스 아닙니까?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500만 달러 갔는지 300만 달러 갔는지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예. 검찰발 단독 기사인데 이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형사소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지금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정말 경종을 좀 울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뭐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단독 기사가 한겨레나 경향에서는 안 나오고 전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게 자꾸 의심스러운 거죠. 그쪽에 보수 언론 기자들이 받아쓰기 검찰발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요거를 이제 따라서 쭉 가보다 보면 어느 순간 출처가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게 보도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피의 사실은 정말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거 이제 검찰발 기사로 단독 기사가 나오고 그게 이제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뭐 또 할 말 없으시면 예. 검찰발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게 되는데 지난날 있었던 이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됐던 건 사실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 때 얘기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부터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고 피의사실 공표를 꺼내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검찰발 뉴스인지 어떻게 합니까?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방식의 취재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도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두 번째,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정치적 무슨 보복 등 정치 탄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또 상대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게 되는 내용들도 일부 있을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기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은 여기에도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나오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잠깐만요. 무슨 압력이요?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뭐요? 그런 것들이 뭐요? 유승민 뭐요? 의원이 쉽게 결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압력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나경원 의원 때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압력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심 못할 것 같아요. 예, 장성철 소장 최근에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제 뼛속까지 보수인 분인데 이분이 뭐 너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정부를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분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분의 가장 장점이었던 정보가 수집이 안 된다. 보좌관들도 다 이분을 피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또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불출마 압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OX 잠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말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O 친하시잖아요. 박원석 의원님은 장성철 소장이랑 오늘 저 방송도 같이 했습니다. 두 분은 압력이 있다라고 보고 두 분은 아니라고 봤네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뭐 잠깐 내려놔 주십시오. 근거가 없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장성철 소장은 이제 내부 취재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유승민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서슬 펄 때도 할 말은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더 심한 비판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압력이 있었으면 유승민 의원이 그걸 굉장히 막 활용을 해서 더 출마했을 겁니다. 이런 압력이 왔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승민 의원이 처음부터 좀 출마하지 않을 거라 봤는데 그 근거는 일단은 이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행동이 거의 없었고요. 두 번째는 지지율이 너무 좀 낮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출마했다가 어떻게 보면 좀 망신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어떤 기회를 보기 위해서도 저는 출마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의 변으로 SNS에서 썼던 내용이겠죠. 다음 기회를 보겠다.
친하신 우리 박원석 전 유승민 의원이 압력 때문에 불출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분이 과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도 제가 대충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출마했을 가능성은 없는데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 이런 거 가지고 흔들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협박인가요, 그러면? 그걸 이제 직접 유승민 의원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전에 그런 얘기가 들려졌겠죠.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나경원 의원 불출마 과정에서도 별의별 얘기가 다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좀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예. 근데 이런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한테 그게 압력이 됐든 안 됐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예.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재밌어지는데 방송 시간 늘려서 계속 하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예.